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국정원이 선관위 해킹을 윤석열에게 보고했는가? 이것이 핵심이다 하는 제목의 아침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5월 8일 아침 7시 3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어제 한국에 왔습니다. 대충 내용을 살펴보면 한일 정상회담이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는 것, 그리고 G7 회의 때 히로시마의 한국인 원포 희생자 위령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참배하겠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전문 사찰단이 23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현장에 파견돼서 IAEA의 조사단과는 별도로 수산물에 위해성이 없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는 것, 그 다음에 반도체와 소부장을 공조하기로 했다는 것, 그 일본 청년 연수 대상자를 양국에 모두 2배로 늘리겠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사와 관련해요, 많은 분이 힘든 경험을 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라고 하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근호 대표가 이끄는 클린선거 시민행동에서 김남국 씨 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대검찰청 앞에서 김남국 고발 기자회견을 합니다. 혐의 내용은 비트코인 6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혐의로 오늘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대표 오근호 대표가 대검찰청 앞에서 강남국 고발 기자회견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김남국 씨와 관련된 몇 가지 자료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씨는 나한테 후원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나는 라면만 먹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와서 매일 라면만 먹어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있습니다. 구두에 구멍이 뚫린 구두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운동화네요, 운동화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방송 중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후원을 해달라, 나는 가난하다, 청렴하다, 가난하다, 그렇게 해서 청년 국회의원 김남국의 든든한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더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렇게 기업은행 계좌, 후원 계좌를 올려놓은 사람이 김남국입니다. 이 당시에 김남국은 60억가량의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글쎄요, 60억 원이나 되는 그 가상자산을 보유하면서 굳이 라면만 먹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운동화에 구멍이 날 정도로 신을 필요 있을까? 식당업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운동화 파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글쎄, 가상자산 60억 보존하고 있는 것은 아마 본인 돈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돈이 아니고 남의 거 대신 맡아줬으니까 저렇게 라면만 먹고 돌아다니고, 신발도 구멍난 신발 신고 다니지, 자기 재산 같으면 저렇게 하겠어요? 뭔가 좀 이상하고 수상합니다. 김남국은 좀 이중적인 사람이다, 수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상당히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대단히 그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동아일보에 오늘 사설이 있었습니다.
자, 박영수 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박영수 씨에 관한 그 동아일보 사설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SG증권과 주가 폭락 사태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H투자컨설팅 라더견 대표 측 회사 두 곳의 법률 고문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특검은 지난해 9월 라 대표의 측근이 운영하는 골프 아카데미와 법률 자문을 계약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승마 리조트 회사와도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박 전 특검은 두 업체에서 총 6,6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두 개의 그 시세 조정 업체 두 곳으로부터 자문료를 6,600만 원이나 받을 때 이미 박영수 씨는 다양한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중간이었습니다. 대장동 비리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죠.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박 전 특검 계좌로 화천대에 5억 원이 송금됐다. 그 다음에 천인동화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용 씨와도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2011년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로 조 씨가 수사를 받았을 때 변호인이 박영수 특검이었다.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의 가족과 인척도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딸은 대장동 아파트에서 싼 값에 분양을 받았다. 인척 이모 씨는 대장동 아파트 분양대 업무를 독점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이런 다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 문제가 되는 그 시세 조정 업체 SG 그 증권 H투자컨설팅 라더견 대표회사 측에 두 곳에 법률 자문을 해서 6,6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글쎄요. 보통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본인이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중간에 주가 조작을 하는 업체에 법률 자문을 해주고 또 돈을 받았다? 이해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박영수 씨는 뭔가 민영 구석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야 이렇게 대범하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감옥에 안 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민영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아까 이 김남국 씨 60억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면만 먹고 돌아다녔다. 운동화에 구멍이 날 정도로 자기는 가난하다. 저는 김남국이 자기 재산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하고 이렇게 박영수 특검이 뻔뻔스럽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내가 이런 일을 해도 감옥에 안 가. 감옥에 안 갈 수 있는 든든한 백이 있어. 백그라운드가 나한테는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중적인 사람들, 뻔뻔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닌다는 사실, 반성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더욱더 큰 대한민국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가정보원이 해킹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당했다.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킹당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국가정보원이 무슨 얘기야? 너희들은 8번이나 해킹당했어. 라고 하는 자료를 공개했죠. TV조선의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TV조선은 국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내역입니다. 야, 너희들은 해킹 메일 유포가 5건 있었고 악성 코드 감염이 1건 있었고 이메일 건이 2건 있었어. 봐. 이렇게 쭉 2021년, 2020년, 2030, 2023년 3월 2일 이렇게 5건씩이나 있었어. 해킹 메일 유포가. 이렇게 선관위 대상 다양한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하여 도태우 변호사가 민경욱 의원 이런 분들의 법률 대리를 맡아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자, 이겁니다. 시민 고발단을 모집합니다. 선관위 북한 해킹 방치 직무유기 고발. 아래 고발인들은 민경욱을 그러니까 시민들의 고발단으로 모집을 하니까 아래 고발인들은 민경욱을 대표 고발인으로 하여 다음 범죄 사실과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해당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있어 도태우 박주현 변호사에게 고발 관련 사무일처를 대리하도록 위임함에 동의합니다. 라고 해서 시민 고발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은 2023년 5월 5일자 TV조선 보도에 따를 때 2023년 3월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선관위 직원 2명에게 국가사이버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사이버 위협 정보 해킹 메일 유입을 통보한다며 선관위 IP에서 해킹 메일을 열람, 해킹 경유지로 접속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탐지 내용에는 메일을 열람한 계정의 주소, 피해 IP, 경유지 IP까지 자세하게 기재했습니다. 해킹 시점도 표시했었는데 선관위 컴퓨터에서 누군가가 해킹 메일을 여러 번 정황을 탐지하고 해킹 발생 3시간 만에 선관위에 경고 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통보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이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보안 업무 관리 규정에 따른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도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 공격 사실을 국정원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언론에 거짓으로 입장을 밝혔다가 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발합니다. 라고 하는 도태우 변호사의 그 시민 고발단 모집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2023년 3월 21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중입니다. 얼마 아니죠. 2개월 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날 취임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다양한 이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 3월 21일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근 1년 가까이 되는 불과 2개월, 지금으로부터 2개월 전 사실입니다. 제가 관심을 붙는 바는 뭐냐면 이렇게 국가정보원이 국가의 주요한 헌법기관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야 할 그 선거 공정성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킹했다는 사실을 2024년 3월 21일 날 밝혔다. 그렇다면 이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대통령인 윤석열에게 보고했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 보고했는가? 둘째, 보고를 했는데 윤석열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엉뚱한 사람 얼굴이 나갔네요. 자, 중요한 사람 얼굴이 나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찾아놨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이분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번은 매우 중요해요. 첫째 중요한 거는 올해 3월에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보를 취득했다. 이것을 윤석열에게 보고했는가가 첫 번째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에게. 두 번째, 그런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지시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국가정보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국가정보원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했는데 그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용산 대통령실은 밝혀야 합니다. 그거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깔아뭉갰다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함구하고 넘어갔다든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도태우 변호사나 뭐 이런 그 변호사들이 지민 고발단을 모집을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저는 지금 그분들이 포커스를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4.15 총선이 부정이었느냐 안 부정이었느냐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그것을 국가정보원이 윤석열에게 보고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 보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그것을 밝혀라라고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다양한 공격,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서 다양한 공격을 막아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러한 기관이 국가정보원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총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2개월 전인 지난 3월 북한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을 모아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고발한다?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침묵하거나 보고를 받고도 깔아뭉갰다든가,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쯤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이번 국정원이 밝혀낸 북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사건의 책임자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당신이 책임자입니다. 윤석열, 당신이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책임의 소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도태우 뭐 이런 변호사들이 시민들을 모아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고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거는, 거듭 말씀입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국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보고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것을 밝혀라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해야 하는 것이 언론인의 당연한 주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대통령 문재인 씨는 평산에 가서 지금 열심히 그 책을 팔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책을 파는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 근데 월급은 안 준다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 평산 책방 열정페이 논란이라는 제목입니다. 4시간 자원봉사자에겐 식사 제공도 안 한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든 평산 책방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열정페이, 즉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열정만 요구하는 고용 논란에 휩싸였다. 평산 책방은 지난 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평산 책방 자원봉사자 이 광고를 냈다. 모집 인원은 50명으로 이달부터 오늘 12월까지 8개월 동안 활동한다. 평산 책방 측은 자원봉사자 선정자는 오늘 9일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했다. 자원봉사 활동의 혜택으로는 평산 책방 굿즈 관련 상품이나 점심 간식이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점심을 제공하는 것은 하루 종일 근무하는 사람이고 오전이나 오후에 근무하는 사람은 점심 제공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과도한 열정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문 대통령이 집권기에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다. 그럴 때는 언제이고 본인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다니 말이 안 된다. 평산 책방 SNS에 올라간 공지글에도 왜 열정페이를 강요하느냐, 왜 민간 사업장에서 자원봉사자를 쓰느냐 등이 비판 댓글이 여러 달렸다는 겁니다. 참 아까 김남국이 얘기했죠.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박용수 특검 얘기했죠. 그 사람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인 사람이고요. 문재인 이분도 정말 이해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평산 책방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뭐냐면 평산 책방의 사업자 등록증을 본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다, 복잡하다는 겁니다. 지금 평산 책방에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고, 또 평산 책방에 또 대표자는 또 문재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서점은 또 부가세를 안 받는 사업자인데 부가세를 받는 걸로 되어 있고, 복잡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제보를 가지고 아침에 분석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한 권 사고 교보문고의 영수증과 평산 책방의 영수증을 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쨌든 좀 복잡합니다. 비영리 법인도 있고, 영리 행위도 하고 있고, 책방은 부가세 면세사업자인데 부가세도 받고 있고, 뭔가 투명하지 않은 구석이 평산 책방에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 제보가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분석하다가 도저히 제 머리는 안 돼서 오늘 제가 교보문고에서 책을 하나 사서 영수증을 갖다 놓고 평산 책방의 영수증과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께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서점에 직원 썼으면 월급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연금도 많이 받는 사람인데, 거긴 개 사료값 때문에 개도 그냥 돌려보낸 사람인데, 말해 못하겠습니까? 예. 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또 사법부에 관한 문제를 제가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대법관의 숫자 늘리지 않고
다른 나라는 400명, 500명씩 돼요. 지금 12명의 숫자를 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재판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판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94년도에 국회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판하지 않게 해달라고 법을 만들 때 국회를 속였어요. 그때 재판하지 않게 하려고 그때 재판하지 않고 그냥 버릴 수 있는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록을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립니다. 대법원에서 이거 아주 우리가 재판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그 상고 건수를 아주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을 좀 통과해 주십시오. 그 법안이 심리 불속행 법안입니다. 심리를 속행하지 않는 법안. 그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거, 법률 요건도 갖추지 않는 것들만 우리가 재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94년도 법사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파케테 법사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이때 법사위원장은 파케테였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인재였습니다. 이인재 씨가 충분히 논의가 된 바 있으니 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본회의로 넘기시다 하는 겁니다. 그때 조순영 의원이 아니 안 돼요. 합시다 그거. 축조심의 합시다.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랬더니 박기태 법사위원장과 이인재 소위원장이 그냥 넘깁시다. 대법원에서 다 아주 법률 잘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넘겼어요. 그래갖고 그냥 본회의로 가서 통과됐습니다. 그 법이 뭐냐? 인정할 때는 대법원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자기들이 인정하면 안 해도 된다로 법 문구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대법원 판사들이 자기들이 그냥 인정하면 재판 안 해도 된다라는 문구가 있었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겠죠. 조순영 의원이 통과시켰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대법원이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에 이거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갖다 준, 엄격하게 자기들이 심의해서 엄격한 요건을 거쳐서 폐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원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거 없어졌어요. 94년도에 대법원이 이렇게 우리가 아주 엄격하게 심사해서 그 엄격하게 심사한 것만 재판에서 배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원안이 없어졌어요. 없어요. 국회에도 없고 대법원에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만 있어요. 지금 그걸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94년도 이때 국회에서 근무하셨던가 법원에서 근무하셔서 그 원안, 이 국회에서 박기태 법사위원장과 이인재 소위원장이 그냥 빨리 통과시킵시다. 심의하지 말고 통과시킵시다. 축조심의를 통과시킵시다. 라고 한 그 이전에 대법원이 원한 그걸 갖고 있는 분은 연락을 좀 주십시오. 그거 없어졌어요. 그거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그거 없이 그냥 대법원이 인정할 때 자기들이 인정하면 그냥 폐기한다라고 바뀌어버렸어요. 그 법안이 있었다면, 그거를 축조심의했다면 이건 법안은 통과될 수 없었습니다. 조순영 의원이 통과시켰겠어요? 안 시켰겠지? 근데 그 원안이 없어졌어요. 원안이 없어지고 그냥 대법원이 인정할 때, 판사들이 대법원인데 인정할 때, 인정할 때 그냥 포기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 마음대로 해요. 자기들이 그냥 이거 재판 안 해도 된다고 인정하면 그냥 85% 형사를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 특허 85%를 쓰레기통으로 버려요.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변호사 비용 내고 인지대 내고 억울하니까 대법원까지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웃기지 마.
85%를 쓰레기통으로 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대형 로펌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대형 로펌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 대법원 판사 수를 늘리면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창세기에 나온다고. 성경 창세기에 있어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이면 청소문을 늘려라. 대법원에 재판 건수가 많이 늘어났으면 대법관 수를 늘려라. 300만 늘리자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안 된대요. 김명수가 왜 안 되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대법원 판사 희소성이 떨어지면 전관 이유를 못 받잖아요.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대법관들, 헌법재판관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무슨 얘기야? 늘리면 안 되지. 그럼 희소성이 없잖아. 그럼 나 전관 이유는 내가 어떻게 받아? 이겁니다. 그 법을 만들 때 속여서 만들었다니까요. 박해태 법사위원장과 이인재 소위원장이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박해태 법사위원장과 이인재 소위원장이 원래 원안대로 본회의에 가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지 못하도록 막은 사람이 박해태 법사위원장과 이인재 소위원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안이 없어졌어요. 원안이 없어지고 그냥 국회 본회의에 간 지금 현재 법안, 대법원 판사들이 인정되면 자기들이 인정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 원안이 없어졌어요. 원안이. 혹시 원안을 갖고 계시면 당시에 국회에 근무했다든가 아니면 법제처에 근무했다든가 아니면 법원에 근무하신 분 중에 그 원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대로 있을 수 없죠.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재판피해연구소를 개설했습니다. 문영식 변호사가 개설했고요. 문영식 변호사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aspiremun@gmail.com 이 문영식 변호사님의 그 이메일 주소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대로 넘기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이면 청소문의 숫자를 늘려라. 대법원에 재판 건수가 많이 쌓이면 대법원 판사, 대법관을 늘려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 왜? 전관 예우를 받아야 하니까. 누가 피해를 보느냐?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국민을 속여서, 국회를 속여서 법안을 통과시킨 사람들이 대법원인 사람들이에요. 이거 왜 가만히 우리가 침묵해야 하죠?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법원 재판피해연구소에 연락을 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정원이 밝혀낸 중앙선거 관련의 해킹 문제를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석열이 책임자입니다.